자, 오전 시간에 기본 이론을 배웠는데 그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물론 수업 시간에도 좀 다루긴 하지만 OX 문제집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앞에 배운 내용 수업 시간에 다룬 것도 있지만 최신 또 기출 문제들 쭉 모아놓은 거니까 이걸 또 복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 책에는 문제가 더 많아요. 책의 날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양이. 아마 그걸 다 실으면 요 지금 우리 페이지가 지금 거의 300 몇 페이지야? 한 390 몇 페이지까지 되는데 아마 책에 들어있는 날개 부분에 들어있는 연습 문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OX로 만들잖아요. 해설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1000페이지 될 겁니다. 해설까지 집어넣으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걸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있는 문제집은 그 중에서 또 최근 기출 문제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대부분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은 주로 이제 경찰 쪽에 경찰 직렬, 그죠? 경찰 직렬의 순경 시험이나 경찰 간부나 경찰 승진이나 또는 해경 시험들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직렬도 조금 들어 있긴 한데 주로 경찰 직렬 위주로 해서 문제를 뽑아 놓은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서 먼저 형법의 기본 개념이 나오죠. 1번에 보시면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악곡세 기본 강의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그냥 눈으로 문제 전체를 보고 OX 푸는 게 아니에요. 풀지 마세요. 그렇게 풀면 핵심을 놓쳐요. 항상 제가 물론 문제 풀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꺽쇠랄지 또는 동그라미 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리는데 그런 걸 표시하고 그런 걸 눈여겨봐야 돼요. 항상 함정을 파는 거 비슷해요. 그리고 또는 그 문제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다가 평소에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읽을 때 입으로 읽진 않죠.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을 때 힘을 주는 거야. 빡 힘을 주는 거죠. 눈에다 힘 빡 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야 중요 판례들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거나 또는 함정으로 파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냥 평면적으로 쭉 읽어나가면 뭐가 뭔지 잘 몰라. 함정이 어디 파놨는데 그걸 못 찾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유념하세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형법 일반 국민에게 꺽쇠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관을 꺽쇠 법관을 수명제로 해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형법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행위규범과 형법은 행위규범이면서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재판규범이다라고 분류를 해요. 이건 뭐냐면 형법 규범의 수명자가 누구냐. 형법을 지켜야 되는 수명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행위규범은 행위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든 국민이지.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규범이다라고 할 때 이걸 행위규범이라 하는 거예요. 재판은 누가 해요? 법관이 하지. 법관. 그죠? 법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이 형법의 수명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관은 재판을 할 때 형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판규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의 수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모든 국민 즉 일반 국민에 대해서 형법이 작용한다라고 할 때 그런 형법을 행위규범, 그 다음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작용하는 규범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규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외워두시고. 2번은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죠. 형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보호적 기능에서 이때 보호는 뭘 보호하는 거다? 법익을 보호하는 거다. 법익 보호 기능. 법익을 어떻게 보호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죠? 최후의 수단으로. 왜?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강력한 제재는 나중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 강의 때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 집에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4살짜리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해요. 처음부터 회초를 드나요?
뭐 그렇게 해서 훈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올바른 훈육이라 말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애들은 모르니까 일단 잘못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부드럽게 야 이거는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라고 타이르듯이 하죠. 근데 다음날 애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했던 것보다는 좀 세게 얘기하죠. 아빠가 어저께 하지 말랬지 하고 조금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겁을 먹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또 해. 그럼 뭐예요? 말로 한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좀 세게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똑같은 또 하면 뭐예요? 그때서 회초를 드는 거지. 도저히 말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아까 형법 전 시간에 오전에 시간에 형법에 배웠던 다른 제재 수단을 사용해서는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지. 그럴 때 뭐예요? 형벌이라는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형법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법의 최후의 수단성, 보충성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익보호는 그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것도 잊지 마시고 법익보호 기능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이때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가장 기본 개념을 묻고 있죠. 제가 올해 2023년도에 1차 시험 그리고 지난 얼마 전에 봤던 2차 시험 그다음에 7월 달에 봤던 경찰 간부 시험 또 올해 1월 달에 봤던 승진 시험 경찰 직렬만 쭉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건 당연히 안다는 전제도 원래는 시험에 안 내는 거야. 당연히 아는 개념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지문으로 만드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 독특하게 이런 것들이 꽤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기본을 잘 알고 있는 걸 묻는 문제. 뭐 형법에서 또 가장 기본은 또 뭐예요? 조문이잖아. 조문 그대로 내는 문제. 이런 게 의외로 꽤 많이 나오더라. 특이하게. 올해 시험이 유독 그랬어요. 1차 시험도 그랬고 2차 시험도 그랬고 경관 시험도 그러더라. 경찰 승진 시험도 그러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개념부터 그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도 꽤 있었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 편차가 꽤 크더라 이거지. 문제들의 편차가 꽤 컸다라는 게 올해 시험의 또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라는 거. 뭐 이왕 얘기한 김에 보호적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이죠. 이때 보장은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다. 그죠? 뭐로부터?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그죠?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뭐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죄형 법정주의다. 죄와 형벌을 법에 정해놓음으로써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 처벌되는지 형사처벌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지된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제 이것이 아닌 나머지는 너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 잊지 마시고 한편 지금 다음에 나오겠지만 얘네들의 상호 관계는 뭐예요? 완전 반비례 관계다. 그죠? 보호적 기능이 강화되면 보장적 기능이 훼손되고 보장적 기능이 강화되면 보호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죠? 3번에 형법은 법 규범으로 법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돼야 된다. 그죠? 강제력이 수반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형사 제재를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되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 형법은 함부로 쓰지 마. 그죠? 어려운 말 뭐였어요? 겸손해야 돼. 억제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형법의 겸억성. 형법은 겸손하게 사용돼야 되고 사용이 억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형법의 겸억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에 죄형법중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련이 깊다. 원래 이제 이런 것들 옛날 문제니까 최근 경찰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이 우리 올해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직렬이 있었던 이 부분에 관한 문제들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몇 개 뽑아왔습니다. 4번에 죄형법중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 깊다? 아니죠. 보장적 기능과 관련이 깊다. 5번에 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뭐뭐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형법의 법익 보호적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이게 뭔지 볼까요?
자, 국민의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한 행위는 뭐뭐로 처벌한다. 점점점에다가 예컨대 형벌이 나왔다고 칩시다.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한 행위는 뭐 예컨대 뭐 징역형이 없으면 당연히 뭐 죄용지 반하잖아. 근데 있다고 지금 점점점 생략된 부분에 예컨대 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돼 있을 때 자, 이것이 뭐에 반하나요? 잘 보세요. 자, 이게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한 행위는 처벌하겠다. 뭐예요? 범죄가 뭔가는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형사 제재도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범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사 제재가 나왔어? 죄용부지 반하지 않나요?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죠? 도저히 알 수 없잖아. 건전한 국민 감정이 뭔지도 추론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건전해야 돼?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건전한 생각이고 어떤 생각을 하면 건전하지 않은 생각이야?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성관계를 상상하고 있다. 건전하지 않아? 성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건전한 국민 감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벌되는 범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기본 강의 때 했던 명확성치 반하잖아. 최소한 명확성치 반하죠. 명확성치 반하다 그러면 죄형법 위반되는 거야. 죄형법 위반이다 그러면 뭐와 반한다? 형법의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에 반한다. 보장적 기능에 반한다. 보장적 기능이 죄형법은 항상 보장적 기능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익 보호적 기능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보장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호적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6번에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은 뭐다? 약화된다 이거죠. 따라서 상호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다. 7번 강자, 연방 검찰과 약자, 피고인 간 형사재판에도 검찰과 피고인이 있죠. 그래서 강자는 검찰, 그죠? 약자는 피고인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랬을 때 이런 재판,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겠다고 한 재판.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겠다 이거죠. 나름대로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한 재판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강자 측에 기운 재판이었고 한마디로 강자 편을 들어주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도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죠. 강자 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기득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기득권 편을 들어주는 걸 우리가 좋게 보지는 않잖아.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중립을 지켰다고 한 재판이 오히려 강자 측에 기운 재판이었다. 그럼 이건 옳지 않은 재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뒤쪽에 이번에 약자 측에 조금 기울여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피고인 편을 나름대로 피고인 편에서 재판한 거야. 피고인 편에 서가지고 약자인 피고인 편에 재판에 서가지고 재판했더니 오히려 그 재판이 지금 생각해 오히려 중립적이었다. 재판을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심판 보는 거니까 검사와 피고인이 싸우는 거고 대등관계죠. 둘이 싸우는 거고 법관은 뭐예요? 재판하는 거, 중립을 지키는 거잖아. 심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게 오히려 바람직한 재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 어떻게 하냐 바람직하다? 피고인 편 드는 게 바람직하다. 했어요. 피고인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즉 뭐예요? 보장적 기능이에요. 죄형법중 연계되는 거죠. 피고인 편을 들어준다는 거 결국 죄형법제 정신이 뭐냐 이걸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죄형법정은 뭐다? 피고인을 위한 원칙이다. 형법은 결국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재판이 오히려 바람직한 재판이 된다는 얘기는 형법의 기능으로 보면 뭐예요? 보장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뭐가 더 우위에 있어? 보장적 기능이 상대적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요. 독재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런 사회는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해. 보호적 기능이 더 중요해. 공산사회 이런데 전체주의 사회 알겠어요? 그래서 처벌을 막 하려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민주시민으로 자격을 생각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에 혈안이 돼 있어.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민주시민 자격을 가지려면 처벌보다는 뭐예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할 줄 아셔야 돼. 알겠어요?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해도 뭐다? 어떻게 처벌해야 돼? 적법 절차를 지켜서. 아셨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사법에서 배울 거예요. 아무리 이 피고인을 처벌해도 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뭐예요? 근데 증거 같은 거 수집해야 되잖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써 못 써? 못 써요. 이게 다 뭐래요? 적법절차 원리, 무죄추징 원칙 이런 거 다 반영된 거야. 피고인을 위한 원리들이에요. 다. 아셨어요? 자백 배제 법칙. 피고인이 뭐예요? 두드러 패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죽였어. 갑이 A를 죽였어. 피고인이 내가 죽인 거 맞아. 근데 내가 안 죽였다고 막 하는데 검사가 막 두드러 패가지고 경찰이 막 두드러 패가지고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 근데 그 거짓말은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자백을 가지고 이 피고를 처벌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이 말이야.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맞는데 분명히 죽인 거 맞는데 아무리 진실해도 뭐예요?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피고인을 위한 형법이나 형소법이 다 피고인을 위한 원칙인 거야 다. 무슨 말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해하지만 형법 내지 형소법을 공부하는 동안에 형사법을 공부하는 동안은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를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 법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고인 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형법의 원리 내지 형소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처벌이 혈안이 되는 순간 형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 형소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막 얘가 자백을 안 하면 주리를 틀어라 막 이러잖아. 그잖아요. 주리를 틀어라 그래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제가 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잖아. 이게 이런 드라마는 있으면 안 돼.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알겠어요? 이런 드라마는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TV에서 보면 대부분 뭐예요? 예컨대 악당이 지금 범죄자가 악당이 드라마에 보면 항상 악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컨대 임금이다 그러면 임금은 이제 정의로운 편이고 근데 거기서 또 뭐야? 임금이 그 악당을 고문하잖아. 저 녀석을 주리를 들어라. 매우 쳐라. 진실을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잖아. 그럼 뭐예요? 드라마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아 시원하다. 그죠? 이렇다 보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 범죄자한테는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는 게 맞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는 이제 없어져야 돼.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는 안 맞는 드라마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고문하는 장면이 있으면 그냥 생략하고 어떻게든 자백했다 그냥 부드럽게 자백했다 임의성으로 자기 스스로 자백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고문을 자백하게 만들었다 이래 보내면 이거는 뭐 형법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형소법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 일반인 보호가 여러분들 검사는 누구를 대변해요? 일반인을 대변하는 거야. 알겠어요? 검사가 일반인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으로 검사는 형법의 기능 중에 검사는 뭘 강조하는 사람이야? 두 가지 기능 중에. 검사는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게 바로 검사야. 알겠어요? 일반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검사가 법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익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뭐예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보장적 기능을 더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최소한 이제 검사는 법익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법익을 보호하면서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법익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거야. 됐어요? 일반인의 법익을 침해한 고거에 대해서 검사는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일반인 보호라는 것은 결국 검사 역할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피고인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피고인의 인권 보장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보장적 기능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명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위헌명법이 아니에요. 위헌만을 처벌하는 거하고 구별돼야 돼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법익이 있을 때 여기가 법익이 침해됐습니다. 법익이 침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읽는다면 죽었다지. 피해자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익이 침해됐을 때 뭐가 돼?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기수가 되는 거야. 살인 기수. 그죠? 여기가 뭐예요? 칼로 찌름. 흔히 말하는 이게 뭐죠? 실행의 착수예요. 어떤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 단계는 예비 단계지. 예비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죽었다 전까지가 뭐예요? 미수 단계야.
미수 단계야. 됐어요? 그래서 법익이 침해되기 전 단계인 예비나 미수 단계는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는 단계, 위험이 있을 뿐이야. 됐어요? 이게 되셨죠? 그러면 우리 형법은 이쪽이 우리 형법의 원칙일까요? 이쪽이 우리 형법의 원칙일까요? 피고인을 생각하면 돼. 피고인의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 죽였을 때 범죄가 인정되고 그 전에는 안 죽인 거니까 처벌하면 안 되지. 피고인 측에서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이쪽으로 가야 처벌되고 이쪽으로 가면 처벌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시간에 뭐 했으면 우리 형법에서는 뭐다? 기수범 처벌 원칙. 우리 형법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벌성의 확대예요. 알겠어요?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야. 알겠어요?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 말은 뭐예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다? 불리해지는 거지. 불리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말.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는 거지. 알겠어요? 죄형 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보장적 기능이죠. 보장적 기능의 훼손 우려. 알겠어요? 보장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이쪽이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우리 형법이 기수범 처벌 원칙인 거야. 미수나 예비는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범죄 기수를 처벌한다 그러면 기수범 중에 일부가 미수가 되는 거고 미수범 중에 일부가 예비 음모예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처벌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반대로 이게 기수, 이게 미수, 그다음에 이게 예비 음모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이렇게. 그래서 기수범 중에 일부만 예비 음모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 범죄 현상이니까 단순 암기사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한 규정이 있냐 없냐. 다음 중 예비음모를 처벌한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예외적인 범죄 현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위험형법, 법익 침해 위험으로도 이것만으로도죠. 이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는 형법.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위험형법이라 그래. 그래서 위험형법. 그러니까 미리 처벌해.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미리 처벌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위험형법은 뭐예요? 미리 처벌하는 거야. 미리. 알겠어요? 미리 처벌한다는 건 그 법익 침해에 대해서 뭐예요? 예방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야. 예방을 강조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방을 강조하는 거야. 알겠어요?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침해하기 전에 미리 처벌해 버리니까 예방이 되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단속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법은 모든 영역에서 인정될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환경범죄 이런 게. 환경은 침해되고 나면 그걸 원상 회복시키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 침해를 예방하자 이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 환경 개발 포스터 그려본 적이 없죠? 환경 보호 포스터만 그려봤잖아. 환경을 보호하자는 거야. 침해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간의 공동사회를 보호하는 사회 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죠? 보호적 기능은 충실히 수행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뭐가? 보장적 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위험형법. 어떻게 보면 뭐 위험 미리미리 형사처벌해버리면 되게 좋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로 연결해볼까? 형법에 뭐다? 형법은 어떻게 등장하는 거다? 가장 나중에. 미리미리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나중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미리 등장하는 거야. 일찌감치 등장해서 아까 4살짜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때려버리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때려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해서 무조건 때려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위험형법이에요. 그죠? 따라 이런 것들은 보호적 기능은 좀 잘 적절히 수행하지만 보장적 기능, 그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의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장적 기능을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죠. 그래서 시험은 뭐 앞에 형법 기본 개념은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고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서 꾸준히 거의 뭐 10번 보면 10번 다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9번 정도는 나오는,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번을 보면 95번 이상 나오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파트다. 근데 이제 뭐 이것은 뭐 이론 같은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판례들, 그 각 원칙에 대한 어떤 판례들을 시험에 문제로 내죠. 그래서 판례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죄형 법정주의가 중요하고요. 죄형 법정주의 내용에 보면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죄와 형벌 어디다 정해놔라? 법률에다가 정해놔라. 법률주의죠. 법률주의, 우리 법률이 어떻게 존재해? 성문의 법률로 존재하다. 성문 법률주의 또는 성문법주의. 성문의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국회 제정법주의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는데 법률로 존재하는 걸 불문법, 우리 형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관습형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습형법은 금지가 되는 거다.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법률에다가 어떻게 규정해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죠. 명확성의 원칙. 죄와 형벌을 법에다 정해놓으란 이유는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것이 금지되고 형사처벌되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고기능이라고 그래. 경고기능. 그래서 구성요건의 경고기능이라는데 구성요건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국민이 딱 법에 써 있는 걸 딱 보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법에 써 있을 때 뭐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라 이 말이야. 뭔 뜻인지 알 수 있게끔. 그죠? 한편 소급표는 금지가 된다 말이죠?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거, 소급 처벌해버리는 거. 행위 당시에 그런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행위를 할 때, 요 행위를 할 당시에 이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나 처벌하겠대. 뭐야? 이렇게 되잖아. 뒤통수 때리고 있잖아요.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유추해석은 아직 의의는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해서 얘기하면 유추해석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의의만 볼게요. A라는 행위가 있어요. A라는 범죄가 있을 때 요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X라는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X라는 규정이. 그래서 X라는 규정은 A라는 행위를 처벌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로 처벌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뭘 하냐면 이게 뭐야?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법에 규정되어 있는 A라는 행위와 유사한 A 다시 행위를 하는 거야. A 행위와 유사하죠? 하지만 뿔이 달려 있잖아. 이거를 규정하는, 이거를 처벌하는, 이것을 처벌하는 X 다시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걸로 처벌하면 돼.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 A라는 행위에서 A 다시 행위를 했어? 이 A 다시 행위는 A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한 것과 똑같이 유추해 주는 거지. 여기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요거를 여기다 적용해 버리는 거야.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추 적용이라는 것이고 X라는 규정을 A 다시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 적용 내지 유추 해석. 이런 것들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예요? 처벌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 다시라는 행위를 했을 때 나는 처벌되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A, X라는 규정을 A 행위에 적용된 X라는 규정을 A 다시 행위까지 유추 적용함으로써 나를 처벌하겠다니까 이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항상 끝에 결론은 표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리한 걸 금지한다 그랬잖아. 불리한 걸. 그죠? 불리하구나. 그러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다. 죄형법조는 또 하나 적정성의 원칙이죠.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조 명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제는 원래 명제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이 없어요. 이게 죄형법 명제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이 나오더라? 악법이 나오더라. 독재자, 스탈린, 그죠? 히틀러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형사처벌해. 그러놓고는 이제 국민들이 너 왜 그래? 물어보니까 야, 나 재형법 위반 아니잖아. 어쨌거나 법률에 따라 처벌하니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여기다 뭐가 붙어 있어? 적정한이 붙은 거야. 적정한. 그게 바로 적정성 원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법률도 그냥 법률이면 안 되고 적정한, 쉬운 말로 좋은 법률이 된단 말이죠. 그죠? 악법에서는 안 된다. 악법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정성 원칙이 오늘날 플러스 어떻게 보면 위의 네 가지가 과거의 죄형법 중 내용이라면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 중지는 적정성의 원칙까지 포함된 거예요. 됐어요? 이 점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볼게요. 법률주의부터 봅니다. 1번에 보시면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하위 법률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게 법률주의 뭐예요? 위임법이죠. 위임법. 그래서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명령이 나오는 거죠. 2번에 위임법을 하는데 그러면 법률로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국회 재정법주의죠.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하지만 뭐도 허용된다? 위임법이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그죠? 다만 여기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 그죠? 요 한계를 잘 알아둬라. 한계를 잘 알아둬라. 그게 2번입니다. 2번에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돼. 법률로서 만들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지. 한마디로 뭐예요? 국회의원들도 놀고 먹지 마라. 할 건 하고 이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넘겨주라 이거지. 그래서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사항과 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제로 허용되는 거다. 이게 바로 위임법의 한계다. 3번에 법률의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게 바로 명령이야.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꼭세 답이 나와 있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까지 꺽쇠를 칩시다. 법률의 명시적인 룰자예요? 오탈자겠죠. 그래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 허용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야.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시행령으로 나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인 때는 모법의 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물어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모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 위임을 할 때 명시적으로 이거 네가 해라고 명시적 위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묵시적 위임도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하위 법령의 취지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모법에서 명확하게 네가 이거 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그게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위임법의 한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구근로기준법에서 임금 퇴직금의 청산기일의 연장 합의의 한도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냐에도 불구하고 자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퇴직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퇴직금을 받는데 뭐예요? 퇴직금을 돈만 있으면 당장 주면 되잖아. 근데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는데 주긴 주대. 야, 우리가 내가 언제까지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약속을 하면 되잖아. 예컨대 석 달 뒤에 줄게. 6개월 뒤에 줄게. 1년이면 너무 길긴 한데 1년 뒤에 줄게. 그렇게 합의는 안 해줄 거예요. 잘. 그죠? 어쨌거나 그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그 퇴직금 같은 걸 지급하는 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절차 계약을 할 때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절차는 하위법령 위임을 했어. 하위법령 뭐라 그랬어요? 법률주의 위임법을 할 때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뭐예요? 포괄적 위임법 금지. 두 번째 하위법령, 수권법령, 하위법령 뭐 해야 된다? 시킨 것만 해야 된다. 수권법을 초월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법에서 하위법령한테 그 당사자끼리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의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다? 합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단 말이야. 반드시 몇 개월 이내로만 합의해라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어. 그걸 또 네가 하위 법령 네가 정하라고 위임을 한 적도 없어. 근데 하위 법령에서 뭐예요? 3개월 이내에만 합의를 해야 돼. 만약 6개월 합의하잖아? 그럼 너 형사처벌해. 이건 말이 안 되네 말이야. 이거는 모법에서 하위 법령이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법에 규정해 놓고 형사처벌하고 있는 거니까 수권법을 초월한 것이고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등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죄형법 원칙에 위반된다. 힌트는 어떻게 푸실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판례를 외우고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판례가 또는 내가 잘 잊어버리고 있는 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판례라면 문제 속을 잘 보면 문제에서 뭔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때 뭐라고 돼 있어? 연장 합의 한도라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냐며도 이 말이에요. 모법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거야. 합의는 얼마든지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위 법령이 마음대로 그 기한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데서 힌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6번 게임산업진흥법률 28조 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주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률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유의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법을 할 때 특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뭐다? 전문적인 영역,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입법 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법을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출신 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잘 알지 못해. 됐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봐. 법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법에 뭐에 대해서 막 계약 문제 이런 걸 와서 물어봐. 제가 다 알아요? 몰라. 형법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겠지. 하지만 민법 가지고 와서 물어봐. 행정법 가지고 와서 물어봐. 저 민법 손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 20년이 넘었어요. 민법 공부 안 한 지가. 형법이나 형수법 아니겠지. 형법을 하는데 민법적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좀 기억하고 있지. 다른 부분들은 다 까먹었어.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와서 물어보지. 여러분들 수험생을 대부분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인데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법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겠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영역이 다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들이 있을 거고 그 직업에 관해서는 제법 잘 알겠죠.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에 대한 법을 만드는 거야. 자, 내가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인데 어떤 법을 만드냐면 세법을 만들어요. 세금 관련 법률을 만들어요. 잘 알겠어? 당연히 잘 모르겠지. 만약에 내가 공인회계사 출신이거나 세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래도 더 잘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에 관한 법을 만들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가는 안 된단 말이야. 만들었다가는 엉터리 법률 또는 구멍이 뻥뻥뻥 뚫린 법률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법을 만들 때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위임을 하는 게 맞아. 그게 더 바람직해. 그 전문가 집단이 누구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 세무사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세무사들 넘겨? 아니, 세무사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공인회계사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하는 세무 관련 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전문가, 뭐예요? 행정부야, 그게. 알겠어요? 세금 관련은 어느 부처에서 만드나? 담당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인가? 예컨대 의료법에 관련된 법을 만든다 그러면 의사들은 잘 알겠지만 의사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료법에 관해서는 의료법은 누가 담당하지? 의사들 관련해서. 그럼 의료 분쟁이 막 발생하고 나면 막 장관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그게 누가 나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한테 넘기는 거야. 야, 의료법 시행령 니네들이 만들어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되죠? 법무부 법에 관한 시행령. 예컨대 형소법의 시행령, 형사소송 규칙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형소법에 배우는 수사 준칙이 있잖아. 대통령령. 누가 만들어? 누가 나와? 이 문제 나오면 항상 누가 나와서 막 국회의원들과 싸웁니까?
법무부 장관 누구야? 한동훈이 나와서 맨날 싸우잖아. 그죠? 국회의원들과 맨날 말싸움하잖아요. 그죠? 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잖아.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있어요? 행정부에 행정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 환경부 장관이 나오겠지.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분야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게임 산업 진흥 법률이니까 게임에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 맡겨야 되겠지. 그래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번도 마찬가지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형법 129조에 적용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4조 1항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조용 위반되지 않는다. 그죠? 공기업이 어디까지가 공공기관, 공기업이냐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네가 정해라 이거지. 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니네들이 정해라. 네가 정해라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것이 바람직하다. 8번에 어선법 시행 규칙에서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될 사항을 구체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의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뭐예요? 어선법 시행 규칙에서 하위 법령이 이걸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다. 어선법에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어선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시행 규칙에 넘긴 거지. 이것도 뭐예요? 전문가 집단에 넘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어선법에 대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누가 만들겠어? 장관이 누구야? 해양수산부겠지. 해수부 장관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 그죠? 넘어가고. 이게 이제 법률주의와 관련된 판례. 두 번째가 뭐예요? 법률주의 다음에 명확성 원칙이죠. 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죠? 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죄를 명확하게 규정해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죄가 바로 뭐예요? 범죄 구성요건. 그래서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라고 그랬죠. 형은 뭐 형사 제재? 제재의 명확성이에요. 제재의 명확성. 형사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거잖아요. 자, 구성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고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어요. 기술적 구성 요건은 뭐라 그랬어요? 척 보면 아는 개념. 고민하지 않고 딱 보면 아 이게 뭐다 딱 바로 떠올라. 근데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는 애매한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뭔 뜻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술법에 우리 형법에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로만 다 써 있으면 이런 형법 조문 쫙 읽어보면 다 알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고 나서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다 아는데 그 뜻이 뭔 뜻이 내가 다 아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읽어보고 이해하면 되지. 근데 뭐예요? 잘 모르는 개념이 많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무슨 뜻인지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또 뭐예요? 판례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는 거야. 판례가 바로 뭐예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야. 이거 되세요? 이거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되게 많아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좀 막연한 개념, 애매모호한 개념이 가장 많은 법률이 뭘까요? 법이 뭘까요? 바로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은 정말 추상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죠? 위임을 통해서 법률이죠. 헌법은 조문이 몇 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다 쓰면 조문이 많아지겠지. 근데 그걸 예컨대 뭐 헌법의 13조인가? 그 조문 하나가 형법 내지 형소법이 나오는 거야. 헌법 12조에 13조야. 13조인가? 12조인가? 12조에? 조문 까먹은 지 오래됐어. 그냥 어쨌거나 이 조문 하나에서 뭐가 나와? 형법이 나오고 형소법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예요? 적법 절차를 선언하고 있잖아.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헌법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법률인 거야. 형법 몇 개 있어요? 형법 조문은 몇 개야? 헌법 조문은 몇 개 있어요? 130개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 12조 하나. 이 속에서 뭐가 나와? 형법 몇 조? 372조. 무지하게 많지? 형소법은 더 많아. 됐어요? 그 조문이 쫙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해되죠? 민법의 조문,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 조문들이 있죠. 재산권을 인정하는 조문, 그게 바로 민법의 근거 조문이야.
헌법이 민법 근거 조문, 그 근거 조문을 통해서 민법 조문이 나오는 거야. 몇 개가? 민법 조문은 몇 개야? 1118개. 1118개. 무지하게 많죠? 이게 나오는 거야. 구체화돼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어떨 수밖에 없어.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법에서는. 그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9번 내지 10번 이하 쭉 이런 게 11번까지 그런 얘기죠. 9번부터 볼까요?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규범적 구성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확성 원칙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아니면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죠? 뭐에 비유했죠? 비커에 물 담는 걸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물 담는 걸 예를 들었잖아요. 꽉 채워. 꽉 채워버리면 보충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형법은 뭘 인정해요? 형법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인정해요. 그죠? 법에서 꽉 채워놓은 물을 꽉 채워놓으면 그게 최대한이잖아요. 이걸 꽉 채워놓으면 법관이 보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보충을 못해. 보충하는 순간 물 넘쳐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법관이 보충을 해주는 거지. 그걸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그 그림을 연상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확성 원칙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10번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 개념을 뭐라고 한다?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한다. 그죠?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입이된다? 입이되지 않는다. 규범적 구성 요건을 사용했다는 것만 가지고 명확성치 반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애매모호한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를 한도 끝도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막연하면 안 되니까. 구성 요건은 뭐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법에다가 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 경고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너무나 애매모호하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 이것이 금지된다는 걸 국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때 문제는 누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똑똑한 일반인, 법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 그걸 줄여서 똑똑한 일반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넘어갑니다. 11번인가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거기 나오네. 통상해석 방법에서 누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지? 똑똑한 일반인. 그래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똑똑한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다면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12번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봐 사물의 변별 능력을 갖춘 제대로도 갖춘 일반인 또 나오지? 이게 똑똑한 일반인.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똑똑한 일반인이 대략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명확성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3번 이하가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 판례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것이 명확성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형법 349조 부당이득죄입니다. 사기죄 파티는 죄, 사기죄 파티는 죄인데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저 사람 속여가지고 너무나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어도 문제가 있어. 그게 이제 부당이득죄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당이득죄 파트에 있어. 우리가 아직 형법의 점증을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죄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거 전 시간에 전에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법 규정을 알고 있으면 결론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돼. 형법에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개념을 물어봤을 때 그게 죄형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죄형법 위반되지 않으니까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개념이 지금 판례들은 과거에 있었던 판례잖아요.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 어떤 개념의 형법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죄형법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이건 죄형 위반돼
라고 했다면 우리 형법에 그 개념을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 당연히 안 써. 사라져야 돼. 유연인데 어떻게 쓰나? 그렇잖아요. 과거에 뭐라고 받았으니까 여러분 죄형부 위반이면 유연. 죄형부 원칙은 형법상 원칙이 아니에요. 헌법상 원칙.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죄형법칙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건 헌법적으로 보면 유연이야. 유연 판단을 받은 거야. 유연인데 형법에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음란이라는 개념은 죄형 위반 돼, 안 돼? 위반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야. 공인 음란죄가 있는 거야. 사기죄는요, 사람을 기망하는 거야. 기망이라는 개념이 뭐야, 어디까지가 기망이야? 애매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사기죄도 사람을 기망하여라는 말이 죄형부 위반이 아니냐가 판단을 받았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았을까요? 죄형 위반된다고 판단받았을까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았을까요? 위반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기망하고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시작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해봤겠지만 뭐 나중에 공부하면 형법에서 어떤 개념들을 배우잖아요. 형법 내지 형소법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예컨대 형소법에서 자유심중주의. 어떤 것들 증거를 채집할 때 법관이 마음대로. 예컨대 경찰에서 한 진술, 수사기관 단계에서 진술한 게 있고 법정에서 예컨대 수사기관에 자기가 했대. 자백을 했어. 근데 법정에 자기가 안 했대. 그럼 법관이 어느 말을 믿을까? 법관 마음대로 이게 자유심증주의야. 알겠어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유심증이라는 거. 법관 마음대로라는 거. 이거 야, 지멋대로야? 이래 되는 거잖아. 그 죄면 위반되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야, 그러면 자유심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애매하잖아요. 그럼 자유심증주의라는 이 말이 죄형법 위반 될까 안 될까? 안 돼. 지금도 쓰잖아, 우리가. 아시겠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역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죠?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부당이득죄에서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부당 처벌돼. 근데 여전히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야, 현저하다는 게 도대체 얼마냐 이거지. 얼마큼 이익을 받는 게 현저하냐 이거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죄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됐던 건데,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죄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그 비교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 원래 급부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해당 법률 조항으로서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 선별적인 법 집행회로에 이끌리기 쉬워 해당 법률 조항은 죄형죄 명확성칙에 반한다.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2023년 순경 2차 시험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8월 달에 봤나요? 시험이? 8월 때 봤던 시험이잖아. 가깝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근데 만약 이걸 공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올해 8월 달에 시험 보러 간 사람이라면 최소한 형법은 한번 보고 갔을 거 아니야. 또 부당이득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설사 이걸 공부하지 않았어도 제가 평소 했던 것처럼 야, 형법이 있잖아. 그럼 죄형 위반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14번 금방 얘기했죠? 음화 반포죄 또는 음화 제조죄 등에서 음란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란이라는 개념, 죄형 위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음란이라는 개념은 불명확하다 볼 수는 없다. 즉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5번 외육환 관리 규정 소정에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반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 뭔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디까지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죄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 다행히 여러분들이 민법을 안 해요. 민법을 안 하는데 여러분 민법을 하게 되면 이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현행법에서 쓰고 있으면 죄형 위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선량한 풍속이라는 단어가 민법에 있어요. 민법 103조에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 계약이 무효야. 민법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민법에는 써도 좋다 이거야. 하지만 형법은 쓰지 말라 이거야. 왜 그럴까요? 민법은 형사처벌 문제는 아니잖아. 알겠어요? 형법은 형사처벌 문제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민법은 쓸 수 있어도요. 형법은 못 써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는 안 나오네. 우리 오전 시간 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부분이니까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이런 말 했었잖아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할 때 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다. 명확성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뭐였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뭐뭐 한 자를 처벌한다고 했을 때 공익을 해야 한다는 이 의미가
불명확하다 또는 명확하다. 명확성적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뭐였죠? 반한다에 반한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근데 공익이란 말 우리 형법에 다른 법률도 아니고 우리 형법에서 써요. 어디서 나오지? 공익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공익, 좀 길게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 그게 공익이잖아요. 공익성, 이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형법 310조에 보면 형법 310조가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인데 그 요건에 310조 요건에는 보면은 그게 진실해야 되고요. 진실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해야 돼. 진실하다는 거 내지 공익을 위한다는 걸 알고 해야 돼.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법이잖아. 형법에도 공익이란 말 쓰고 있는데? 그럼 공익이란 말 쓰고 있으니까 아까 역으로 치면 형법에 쓰고 있으면 그건 죄형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해서 그 공익은 죄형 위반이라고 그랬어. 뭐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생각해내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오늘 겨우 하루 공부했지만 제대로 공부한 거야. 여기까지 추론해낼 수 있다면. 그치?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하면 너 처벌된다는 그거죠. 그건 공익을 이유로 처벌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공익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위법성을 조각하니까 위법성 조각수 해당하면 정당방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잖아. 여기에 해당하면 얘는 뭐예요? 처벌되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 거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조문이야. 유리한 조문.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막연하게 좀 넓게 인정해도 상관없는 거야. 됐어요? 넓게 인정해 놓을 여지를 두고 있는 거지. 유리하니까. 됐어요? 근데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통신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거니까 뭐예요? 보다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피고인의 유불리의 문제야. 그래서 죄형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한테 유리해지냐?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한테 불리해지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다 연관이 돼요. 됐어요?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더 들어가 봤네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15번 문제에서도 선량한 풍속이라는 단어가 민법에 분명히 있지만 그건 민법 문제니까 쓸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뭐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익한 관리 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에서 반항이라는 요건은 죄형법제 요구에는 명확성칙에 반한다. 그죠? 16번 폭처법이네요. 폭처법에서 범죄단 구성 활동이라는 것은 명확성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형법에도 이게 폭처법의 문제지만 우리 형법에 뭐가 있냐면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 조직 등 죄가 있어요. 범죄 조직하면 처벌돼.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 등이잖아. 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범죄단체 뭐예요? 조직을 하거나 또는 뭐 가입을 하거나 뭐예요? 활동을 하는 거야. 됐어요? 조직 등에는 조직, 가입, 활동을 다 처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형법에도 활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쓰고 있잖아. 써도 돼. 그러니까 이해되죠? 간단하잖아. 형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쓰고 있잖아. 그럼 써도 된다니까? 그게 죄형으로 위반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대충은 알잖아. 범죄 조직해가지고 예컨대 뭐 조폭들 이런 걸 조직폭력배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뭐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런 게 활동이죠, 뭐 그죠?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정할 필요는 없어. 대충 알면 돼. 아, 이 정도면 뭐 처벌될 수 있겠구나. 대충 예측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개념이 죄형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7번 이하는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